잘 지내셨나요? 네. 예고드린대로 오늘 저기 스플러스 글로벌의 김정훈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 여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플러스 글로벌 IR은 아니지만 이게 뭐 제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아마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대표님? 예. IR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여쭤보시고요. 저희 김정훈 대표님 사실 뭐 예전부터 좀 알던 분이고 또 굉장히 하여튼 뭐 회사를 방송기업으로 키우려고 애쓰신 분이고 또 저희 연구소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연락드리는데요. 반도체 시장 흐름을 제가 좀 알고 싶을 때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대표님 말씀에서 도착하는 기업들 힌트를 약간씩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뭐 그런 취지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늦으면 사실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깝거든요. 근데 장소를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여기 그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출연한 한경문 제가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다고 또 이 시사 준비나 이런 것들 불편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이쪽으로 잡았고요. 아마 보시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또 좋은 장소에서 공간에서 행사를 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 말 너무 길게 하지 않겠고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저희가 사실 아직 지난번에 초청 못 드린 분이 있는데 대보마그의 텍 IR 하니까 그때 막 전으로 막 주가가 오르더니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 한다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또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주가 오르고 싶은 종목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행사 추진하니까 막 오르는 거 같아요. 자, 농담이었고요. 뭐 제 말 길게 하지 않고 김정훈 스플러스 글로벌 대표님 모셔서 강의 듣고 또 회사 상황을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소장님, 저 오늘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죠? 제가 지금 타임 테이블이. 예. 대표님 괜찮으시면 1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30분 예. 정도 질의응답 하시면 식사는 언제 준비가 됐나요? 그럼 나가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주문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가급적 빨리 하고요. 8시부터 8시 15분 사이에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괜찮나요? 네. 살짝 배고프시죠? 네. 저는 배고픈데. 자, 일단 강의 듣고 빨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3가지 정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Q&A를 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아무 때나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그때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3가지 주제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간략하게 제 소개 드리고요. 개인적인 소개.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저희 회사 IR 시간인데, 비중을 어떻게 될지 약간 고민인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무역회사, 포롱 상사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시에 90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상사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사를 들어가면 오늘은 뉴욕, 내일은 파리,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당시에 이제 저한테 영웅 중에 한 명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맡았은 김우중 회장이 영웅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이제 어떤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분처럼 한번 살고 싶었던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를 들어갔고,
근데 들어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철강 무역을 했는데 굉장히 심부름 같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나 당시에는 이제 포항제철로 불렀습니다. 요즘 포스코, 네, 뭐 강원산업동국제강 이런 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수출 대행하는 일들이라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일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굉장히 여러 회사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90년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한 8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대기업도 있었고요. 한라도 좀 다녔고,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도 있었고,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도 어린 나이에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도 있었고,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8군데 다녔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직장 생활 좀 부적응자 같아요. 되게 적응을 잘 못했어요. 특히 상사들하고 많이 마찰이 많았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상사분들하고는 굉장히 마찰이 심해서 아주 심하게 상사들하고, 뭐 대리 시절에 당시에 하늘 같은 이사님들하고 뭐 굉장히 격렬하게 좀 다투기라고 대들기도 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직장생활 한 8번 하다가, 중간에 한 94년 정도부터 인터넷 비즈니스가 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리어가 하도 좀 지저분해가지고, 그럼 내가 좀 이때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94년에부터 이제 주로 이제 국내에는 인터넷 서적이 별로 없었고, 아마존 같은 데에서 이제 미국 서적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인터넷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스타디를 쭉 하다가, 한 98년 정도 되니까, 강의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무역의 전도사니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하는 굉장히 하는 국제적인 포럼, 지금 블룸버그, 옛날에 이제 비즈니스 위기인데 비즈니스 위기에서는 CEO 포럼들 이런 데에서 디스커션 리더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리고 당시에 한 시간에 아주 강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50만 원?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 CEO 과정들도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똑똑해서 나간 게 아니라요. 당시에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랐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아더 앤더슨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미국계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펌들의 리포트를 연락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켰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글을 또 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인기 강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발표도 나가고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좀 리서치를 하고, 지금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거 비슷한 그런 리서치 회사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켓 리서치라는 영역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94년부터 그 준비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컨설팅이나 리서치로 돈 벌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제, 당시에 초기 시장에 네이버의 이혜진, 다음에 이재용, 옥션의 이금용, 이런 분들이랑 다 알고 지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분들인데, 또 초기 시장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바이오 시장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인터넷 시장이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에 보면은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이제 이런 컨설팅이나 리서치 회사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참 나한테 별로, 큰 성공을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직접 거래를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B2C 기업하고 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저도 이제 B2B 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0년에 기업 간 전자상거래 회사, B2B 마켓플레이스를 서플러스 글로벌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13억, 둘째에 10억 해서 한 23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그 회사를, 원래 이제 반도체 중고장비하는 회사가 아니었고요.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2000년 전후에서 한국에 B2B 마켓플레이스가 약 300개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다 망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B2B 마켓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B2B 마켓 비즈니스 모델이 가치사들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B2C처럼 온라인으로 무슨 식료품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가전제품을 사거나 이렇게 간단한 표준화된 상품을 사는데 의사결정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는 베어링 하나 나가도 공장 라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신뢰나 어떤 테스트나 검증 과정이 많이 필요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B2B가 될 거라고는 되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근데 그때 무슨 좀 약간 환상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처음 회사 설립할 때는 큰 소리 꽁꽁 치면서 저는 이제 집 팔아서 당시에 이제 집 팔아서 원룸으로 가면서 그 집 가지고서 회사 주식을 싸게 샀어요. 이거를 한 주당 한 5,000원씩 주고 샀는데 저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한 20배씩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주에 10만 원 정도씩 팔았으니까 제가 3월 28일 회사를 만들어서 4월 20일 날 20배 배수로 주식을 넘겼으니까 약간 좀 봉이 김선달 같죠. 그리고 당시에 저는 이제 되게 혈기도 앙성했고 그러니까 내가 3년 내에 빌리언 달러 밸류라는 가치를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3년 내에 1조 가치가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3년도 아니고 2년 딱 지나니까 23억 다 날리고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인원은 많을 때 한 40명까지 있었는데 다 줄고 한 6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40명이 6명까지 줄어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한 1년 넘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살아남으려고 무지무지 애쓰다가, 그다가 이제 저희 회사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 온라인으로는 B2B가 진짜 안 된다. 그럼 뭘 할까? 그래서 희한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문 보다가, 옛날에 백화점 버스들, 할인점에서 버스들이 다녔는데, 그게 버스가 갑자기 마을 버스들하고 좀 분쟁이 생겨서 정부에서 버스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갑자기 백화점이랑 할인점 버스가 1000대가 남아돌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마트나 경방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팔아줄게! 그러고서 그거를 베트남 같은 데 파는 장사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 비즈니스 스팟을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또 당시에도 2000년 말에 구제역 같은 거 생겼는데 돼지고기 값이 한국의 국제가가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2달러였는데 한국 가격이 킬로그램당 1달러, 국제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졌고, 당시에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냉동 창고마다 돼지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도 안 먹고.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러시아에 또 어떻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그 구제역에서 생긴 돼지고기를 하여튼 농림부의 지리까지 해가면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 러시아에 수출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돈을 조금 벌어서 숨통도 들였고, 이런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굉장히 신문 보면서 딱 보면, 이거 되겠다. 그래서 전화 걸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를 했는데, 심지어는 헬리콥터도 해봤고, 청바지, 그 다음에 거의 안 해본 비즈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공작기계, 건설기계, 별거 해보다가, 2002년 되니까 회사가 거의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망하겠다. 한 두세 달 지나면은, 한두 달, 두 달 지나면 망하겠다 정도 생각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문을 닫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 어떡하냐. 문을 닫을까 고민했는데, 좀 미안해가지고요. 투자해준 분들이 개인 투자가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1인당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못하게 다 막았어요. 그래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투자하신 분들이 20몇 명인데,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되게 미안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또 개인적으로는 또 회사가 망하면 이제 완전히 그 당시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일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다 팔아치우고 조그만 원룸에서, 조그만 애기랑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됐는데,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럼 뭘 할까?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했어요. 나는 밸류 체인이나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굉장히 좀 어설픈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는데, 주유소 습격습관이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어요.
거기에 뭐 나오는 명대사가 이제 한 놈만 패라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것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하나의 그 리소스를 집중을 하자. 그래야지 뭐 인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경험도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넓게는 반도체 장비, 후공정 부탁을 하기로 이제 2002년에 크게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부터 시작해서, SMT 칩 마운터, 그 다음에 뭐 자사기, 일반 계측기,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이렇게 6개, 7개 분야를 들어갔는데 아주 얼리 스테이지였어요. 보통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는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미 그 마켓도 많이 매초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당시에 굉장히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의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빠른 경우에는 6개월 만에 한국에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길어도 우리가 좀 한번 들어가겠다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2년 내에는 한국에서 1등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술 마시는 시간 빼고는 일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쉰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계속 일을 했고 100시간 훨씬 넘게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니까 의외로 저 50시간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좀 이렇게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은 아주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예를 들면은 반도체 전공정 업계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 세계에 한 1000개 정도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반도체 전공정 업계는 2005년에 시작을 했어요. 2005년에 시작을 했고 당시도 뭐 어떤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을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특히 금융위기 때는 2007년에 금융위기 직전에 회사가 쭉 성장을 했어요. 한 140억 매출하던 회사가 300억으로 쭉 크고 순이익도 한 10몇 억 나다간 회사가 한 30억 정도로 순이익이 쭉 나면서 굉장히 그 자신감이 붙었고요. 자만심이었죠. 외부에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한 200억 정도를 땡겨서 그 반도체 중고장비 쪽에 배팅을 했는데 바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이제 부채 비율 한 400% 됐고요. 금융위기 직전에 전 세계에서 한 8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거래 규모가. 그리고 재무구조는 최악이었습니다. 1, 2, 3등들이 뭐 지이캐피탈, 뭐 맥쿼리, 스미토모, 미쓰비시 이런 굵직굵직한 그 미국계, 일본계 금융사의 리스사들, 계열 리스사들이었고 저희보다는 뭐 자산 규모가 몇천 배, 뭐 이렇게 많은 몇만 배 많은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그 열심히 금융위기 때 그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당시 이제 코롱 계열사였었는데 코롱도 거의 포기를 하고 근데 아주 운 좋게 그런 대기업 그룹사에서는 저희 같은 예측 가능하기 힘든 비즈니스들은 계열사를 잘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서는, 계열 분리를 시켰습니다. 2010년에 계열 분리를 시켰고, 동시에 2010년에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불안해가지고, 우리 분리되기 싫다도 불구하고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강제로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그 2010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반도체 전공이 2005년부터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당시에 20년, 30년 경험의 베테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은 그때 아주 얼리 스테이지였고요. 경험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한 20년, 30년 경험한 베테랑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5년 공부한 제가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방지게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당시에 이제 상황이 워런 비핏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포에 질렸을 때 투자하라고요. 2009년, 10년에 이렇게 경기가 이제 10년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데, 저희 이제 경쟁사들, 지캐피탈이나 맥쿼리, 미쓰비시 이런 데들은 전체 사업부 중에 반도체 사업부가 아주 하나의 작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거의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누군가 바이오 세력이 있었는데 바이오가 거의 마켓에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또 뭐 제가 여기저기 또 돈을 잘 꿉니다. 제가 돈 꿔달라면 사람들이 참 잘 꺼줘요. 그래서 또 몇백억 빌려가지고, 풀베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빨리 팔고 또 사고 하면서 거의 망할 뻔한 회사가, 순이익이 한 100억까지 한번 났었고요. 2010년에. 그 다음에 70억 났었나. 그러면서 2011년, 12년에는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 완전히 가져왔다. 우리가 글로벌하게 확실히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왔고, 자신감을 가졌고, 뭐 1등이라는 저희가 약간 애매한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20년까지 거기서 굉장히 그 패턴에서 커다란 어떤 그런 큰 그림에서 쫙 저희의 입지를 점점 공고히 하고 그러니까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금융위기 당시에 저희 자기 자본이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물론 이제 상장해서 한 350억 정도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은 아마 1,300 몇십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 12년 사이에 100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한 7, 80배, 70배 정도 자기 자본이 늘어났고요. 상장해서 들어온 돈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온 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따가 저희 회사 IR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회사가 한 2년 전부터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경쟁사도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켓 시장이 다운돼 가지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작년에 또 안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과감하게 손절매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눈치 보지 말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IR 원칙은 굉장히 긴 텀을 보고, 롱텀하게 보고, 회사의 주주 가치를 굉장히 롱텀하게 보고 실현을 하자. 그래서, 그런 악성 재고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눈치 보지 말고 다 치우자. 그래서 왜 작년에 훨씬 더 과감하게 해서 그런 손실 규모가 확실히 커가지고 이제 순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온 거로 기록이 됐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안 좋아질 때는 저희가 뭐 재고 충당금이라는 것들이 확 커집니다. 근데 뭐 재고 충당금이 거의 없다가 작년에 한 30억인가 뭐 하여튼 이런 규모로 쭉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순이익 규모가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는 1년에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됐으니까요. 작년에 한 20억 되고, 올해는 뭐 중간 정도 어디에 있는데, 훨씬 더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게 보이고,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를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선 소장님 같은 분은 굉장히 부러운 게요. 저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은 연대를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그때 밤새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없을 때 밤새면서 공부하면서 막 반에서 35등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나는 진짜 머리가 안 좋다. 남들 선대현 소장님 같은 분 1시간 공부할 거 나는 한 3시간 공부해야 된다. 이런 트라우마나 신념을 아직까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아주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요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골프 치자는 제의를 받는데, 골프를 안 칩니다. 못 칩니다. 못 치고요.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2가지를 안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3가지에 집중을 하자. 이게 이제 회사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함께 웃는 재단인데, 201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발달장애가 있는데, 얘를 키우면은 주위에 이제 발달장애 가정들을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쟁터 군인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머니들은 뭐 한 80%가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는 저도 뭐 제가 아주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스트레스를 겪는 걸 보고 하면서,
야, 이게 참, 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참 힘들구나. 이런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2년에 설립을 했고, 저하고 저희 회사가 여기 계속 주로 투자를 했고, 기부금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8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사회공헌 관련된 재단 가운데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8년이면 좀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자리를 탄탄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자리가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한 거 이런 거보다 저희 재단이랑 같이 일해보신 분들의 평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판을 또 발달장애에게서 얻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두 번째 일이 이제 이 재단 일이고, 세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 소장님 글 쓰는 것도 제가 유심히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 이제 주말마다는 거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 관련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글을 쓰는데, 실크로드하고 김정웅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면 제가 쓴 글들이 수십 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이제 해외 실크로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행을 혼자 가지 않고 좀 몇 명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교수님들 여러분 모시고서 또 현재 아주 유명한 분들 모셔서 특별한 특강도 듣고 그런 것들을 글로 계속 정리하면서 언론에 조금씩 기고씩 하고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A4 용지로 한 800페이지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2년 전에 출간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자꾸 보면 볼수록 난섭한 거예요, 제 글이. 맨날 이제 이것이 언제 할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회사 일에도 아주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7시 반인데 마루 좀 불러주실래요? 큰일 났다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예. A4용지 800명이면 책이 10권 분량입니다. 사진도 좀 출간을 안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돌이가 무슨 세계사를 쓴다고 덤빈 거예요. 근데 세계사가 한국 역사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공부할수록 제가 전에 썼던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또 직접 또 학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면 볼수록 이게 완성도가 떨어진다. 내가 왜 이 주제를 택했나? 예. 마루요? 예. 있기로 했는데, 마루가. 바로는 통화됩니다. 죄송한데 저 지금 대단하게 힘들게 계신데 PC 비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프로젝터 연결한 거예요. 네네. 아니, 맞아서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특히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런 예측들이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 나중에 요즘 발표를 보면 나중에 맨 끝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로 많이 매듭을 져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오늘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 시점에서, 마켓이 처음에 이렇게 해지겠는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무슨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저도 이제, 2008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채 비율 400% 되고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위기까지 갔다고 판단을 해서요. 그 이후에 이런 마켓에 대한 뉴스들이나 리서치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이제 결코 이게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경제 주체인 뭐 기업이나 이런 거에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의료랑 관련 바이오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냐,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이게 더 오히려 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백신 관련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렸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예측은 힘들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아주 불안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치들이 생각했던 3월달, 4월달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고 특히 오늘 충격적인 건 이제 TSMC가 삼성의 라이벌 회사로 파운드리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2, 4분기 매출이 한 40% 정도 오른 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도 결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3, 4분기, 4, 4분기는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동률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자료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셈이라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6월 15일날 발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트렌드 5개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지오폴리티컬 텐션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이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상반기의 가동률이 아주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하나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SMC에서 만든 칩을 후아이에 못 팔게 이렇게, 아니면 인텔이나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칩을 못 팔게 이렇게 만들어서 화웨이가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하는데 그런 금지가 시작되기 전날 6개월치 오더를 TSMC에 발주를 하는, 그것까지 생산을 해줘요. 그런 화웨이 쪽의 과수요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 과수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스마트폰 회사니까요. 그게 이제 2, 4분기에 반도체 경기의 실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3, 4분기, 4, 4분기에도 물론 어느 정도 워킹은 하겠지만은 많이 좀 줄어들 겁니다. 보통 반도체가 한 만드는데 3개월, 4개월 정도, 길어면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효과가 아마 3, 4분기 중에는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중 분쟁 추세가 이제 여러 형태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준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이게 업사이드가 있고 다운사이드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서요. 그리고 아까 요거 이제 미국의 조금 전 화웨이 거랑 겹치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다시 이렇게 기대한다는, 활성화되고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도 또 한면으로 있고요. 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언택트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상당히 가속화한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업사이드 트렌드와 다운사이드 트렌드가 돼가지고 트렌드가 동시에 이제 시장에 이렇게 워킹하면서 이제 복잡한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그리고 3, 4분기, 4, 3분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저희 회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 베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까지 한 4,000군데 정도의 저희가 장비를 20년 동안 팔아왔고요. 보통 이제 한국의 장비회사나 제로회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몇 개 제한된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글로벌 마켓을 많이 못 봅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있으니까 TSMC나 SMIC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파운드나 이런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또 그 회사들이 직접 뭘 사고 있고 뭘 팔고 있느냐는 걸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정보 수집하는 부분들은 국내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요. 그 중국이 아주 이해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PMI라고 뭐 Purchasing Agents 무슨 인덱스인가 하면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 이런 인덱스가 이미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2월달에 바닥치고 3, 4월부터 굉장히 빨리 하고 그래서 4월달부터 플러스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국 경제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중에서 가장 탄탄해 보입니다. 요즘 이제 저런 느낌들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동종업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최근에 미국에서 210억 불 정도의 보조금, 약간 뭐 25, 6조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거 중국에 비하면 껌값이다. 중국 사람들은 뭐 이미 이제 2천억 불이 될지, 뭐 심지어는 5천억 불까지 될지, 그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그 반도체 쪽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슬로워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 법인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미국, 중국, 뭐, 일본, 대만,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반도체 주요 거점마다 해외 법인이 다 있는데, 미국에서 발표할 게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매테리얼, 램같이 대형 장비 업체나 제조업체, 팹리스 이런 반도체 핵심 역량들은 많이 있지만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비중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는 TSMC 거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아리조나에 또 몇십 조를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삼성도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투자를 곧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많이 한계가 있다는 느낌들. 그리고 좀 열심히들 일을 아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장기적으로 그 어떤 반도체 생산에 관련돼가지고 볼 때는 미국 시장이 크게는 참 쉽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디바이스 트렌드는 이게 반도체 칩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 미국 칩이 이제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요. 유럽은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매달 이제 어플라이드 매티리얼, 도쿄 일렉트론, ASM 이런 회사들이 지들 얼마 팔았는지를 세이메 리포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별로 리포트가 어떻게 되는데, 작년에 의외로 좀 반도체 장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요. 보통 반도체 장비 시장이, 한 4천억 불 규모로 추산이 돼요. 근데 많을 때 이제 5천억 불, 5천억 불까지 가고, 근데 작년에 좀 특히 메모리 쪽에서 투자가 줄어가지고 반도체 장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올해 외려 메모리 쪽 투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원익 IPS나 아니면 테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고요. 하반기에도 그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여튼 한국 쪽이 아니라 하여튼 올해 반도체 장비 세일즈가 점점 늘어났고, 이게 4월 이후에도 계속 견조하게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 그 경제 회복을 리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의 그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이 20%, 그다음에 중국이 20%, 그다음에 미국이 한 20몇 %, 일본이 7, 8% 이렇게 전 세계 골고루 팔고 있거든요. 대만이 한 10%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대만에 파는 것들이 거기서 리퍼비시먼트를 해가지고 중국에 다시 재수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도착지 기준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올해 와서 느끼는 거는 그 중국 시장의 비중이 50%가 넘어간 것 같다. 직접 파는 건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직 장비를 리퍼비시하는 이런 기술도 별로 없어가지고, 대만이나 한국의 리퍼비시한테 사거나 아니면 미국계, 유럽계 OEM에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도 한 20%대에 불과한데,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를 다 합치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중고 장비 쪽에서만 보면은 예전에 한 40% 비중이었던 게 50%를 훌쩍 넘어간다는 느낌들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국 시장들이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웃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롱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뭐 철강, 화학, 조선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인더스트리가 반도체 산업이었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연평균 6%씩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업들은 연평균 2, 3% 이렇게 성장을 해요. 3% 넘어간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3% 내외 이러는데 반도체 산업이 특출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연평균 6%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어떤 포캐스트를 위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컨퍼런스에 자주 참가를 합니다. 거기 뭐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는 AI나 자율주행차 이런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쪽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감안을 한다면은 향후에 최소한 15년 정도도 뭐 한 해는 다운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향후 15년간도 6%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반도체 시장이 한 1조 달러나 2조 달러였나? 1조 아니 3조 달러였나? 아, 헷갈리네. 갑자기 숫자 헷갈리는데요. 시장 규모는 하여튼 계속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3조. 반도체 장비 시장이 400억 불, 500억 불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헷갈렸고요. 400억 불, 500억 불 규모였고 반도체 시장은 보통 3천억 불 규모였는데 요즘 이제 4천억 불 레벨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후에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1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상당히 괜찮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 확 밀리는 부분은 있지만은, 칩들이 자꾸 원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메모리랑 CPU랑 이런 것들이 통신칩이랑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야가 생길 때 삼성은 이미 메모리 쪽에서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흡수하기가 좀 비교적 쉽습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AP도 가지고 있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지. 통신도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원칩화되는 추세들이 점점 강해질 경우에는 삼성의 의외로 좀 좋은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중에 도는 루머 중에 하나는, 미국 회사나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삼성보다는 TSMC를 외려 응원을 한다. 왜냐면 이제 너무 삼성에 치우치고, 또 예를 들어, TSMC가 어떤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잡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편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또 TSMC를 지원을 한다는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근거 없는 루머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은 굉장히 강력한, 동력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타격받은 것들은 스마트폰이고요. 10% 감소설, 20% 감소설 전체 판매 대수가요. 그런 감소설이 있고. 근데 PC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한 두 군데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군데는 올해 이제 2, 4분기에 10% 정도 성장을 했다. 작년 대비. 딴 군데는 2% 성장했다. 두 군데가 다 유명한 데인데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PC 수요가 상당히 세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든 게 이런 서버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가장 뒷받침하는 게 이런 이제 언택이나 재택근무에 관련된 이런 서버에 관련된 메모리들 수요입니다. 올해 이 기관, 셈이라는 기관이 상당히 희망적인 발표를 많이 해요. 내년에 11% 정도 성장한다고 여기는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좀 약간 희망을 파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 거냐,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이냐, 발병자 수가 얼마나 줄 거냐, 이런 팩터들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그 팩터를 그런 것들을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런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이제 해외 출장을 못 가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1년에 뭐 한 달에 평균 뭐 2번, 많을 땐 3번, 뭐 이렇게 출장을 다녔었는데, 요즘 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전혀 딱 한 번 가고, 1월 달에 한 번 가고 전혀 못 가다시피 하고, 해외 바이들도 저희가 평균 하루에 2-3팀 정도씩 방문을 하는데 지금 거의 방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효과들 때문에 회사는 좀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가 언제 해외 출장 갈 수 있을까? 우리 바이오들은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게 백신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사님 연구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나온다고 하나의 백신이 모든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 따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향후에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해외 출장을 못 가고 해외 바이오도 오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회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택트로 이렇게 원격으로 검수하거나 바이오들하고 협상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약간 다행인 거는 작년까지 이제 해외 법인들 5개 세팅을 되게 탄탄하게 맞춰놨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약간 좀 장점들은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같으면 직접 방문해서 협상도 하고 보고 중고 장비 검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함 정리를 했더니 새로운 사람들 옛날에 한 번 이만큼 됐던 게 예를 들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거의 못 만납니다. 저희 바이어들이나 고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쏠리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들한테 오더들이 몰리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제가 좀 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와서 더 높아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해외 법인도 이미 다 요지의 핵심 거점에 해외 법인들이 다 있고 이런 영향 때문에 외려 저희는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외려 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들의 투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들인데, 여기는 뭐 2000, 이제 2, 4분기에 이제 이렇게 줄은 거라는데, 이렇게만큼 줄은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요. 그리고 3, 4분기 5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저희가 느끼는 예측은 작년 대비 이렇게 작지 않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반도체 장비, 팹 입히는 전공정 장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 금액 같은데요. 올해 좀 줄어드는 거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왜 줄어들지 않고 2분하거나 조금 외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여기가 저희보다 데이터가 훨씬 많을 텐데요.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좀 약간 좀 다릅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힘들었던 게 메모리 회사들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좀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외려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데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중국 시안이나 평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규모는 외려 작년보다 저희는 클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하고 로직은 주로 이제 TSMC가 전체 투자를 주도를 하는데요. 작년에 결국 상당히 좋았고 올해는 조금 더 낮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선장님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 시어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력 반도체나 아니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 아직 붐입니다.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뭐 성장률 거의 0% 수준, 뭐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한 5, 6%씩 성장을 하는 거로 예측이 돼 있고요. 중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운드리나 메모리 같은 쪽에서는 경쟁자 한국이나 대만, 미국의 경쟁자를 쉽게 쫓아가기 힘드니까 이쪽은 이제 파워나 컴파운드 쪽은 화물반도체 쪽은 비교적 인피니온, TI 좀 비교적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작은 회사들이고 또 투자에 따라서 좀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요 분야에 중국의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워 쪽 투자고요. 뭐 파워가 전력용 반도체인데요. 뭐 PMIC나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전력 관련된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가 특히 이제 매출 비중에서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뭐 온세미도 한국에 그 부천에 있는 팹도 이걸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지역별로 반도체 투자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 뭐 이런데 이게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양쯔강 중심으로 투자가 한 63%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실리콘 웨이퍼 마켓도 되게 예를 들어 SK 실트론 같은 회사들이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베어 웨이퍼라 해서 그냥 웨이퍼를 만들면 그거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걸 사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회로 그리고 뭐 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반도체 팩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들이 얼마나 팔렸냐를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추세가 간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꺾이는 추세들을 보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일시적일 겁니다. 올해 초에. 그리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웨이퍼 판매를 분기별로 본 것이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부터 포함해서 PC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2조 달러 시장 정도 됩니다. 그 머릿속에 좀 이런 숫자는 좀 넣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한 2조 달러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예를 들어 하면 3천억 불에서 4천억 불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이제 이 정도 규모고, 아마 자동차 시장이 이 정도랑 사이즈가 좀 자동차가, 이거랑 2조 달러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이제 반도체가 그 중에 한 3천억 불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장비는, 또 요 IC를 만드는 장비 시장이, 요즘은 이제 500억 불, 600억 불 정도 사이즈고, 이 장비가 아니고 또 반도체에 들어간 재료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얘기 많이 나왔던 불화수소나 이런 재료들, P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재료들이 뭐 한 500억 불 정도 규모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요 부분에서 재료 부분은 한국 회사들이 한국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사는 재료 중에 거의 한 30-40%가 한국 회사한테 삽니다. 또 국산화가 꽤 돼 있어요. 그나마 국산화가 꽤 돼 있는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살 겁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제 좀 저기술 장비고,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매티리얼이나 램리서치 같은, 뭐 ASM 같은 회사들을 쫓아가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니치마켓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야지, 그쪽은 뭐 그 R&D 투자 규모나 뭐 회사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보통 11조에서 15조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들은 세메스가 뭐 올해 2조 한다는데 세메스 2조도 좀 허수가 상당히 많아요. 허수가 상당히 많고요. 뭐 대부분 이제 1조 정도 내외인데 사이즈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쌓아 들어온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현상들은 저희도 이제 유혹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원익 같은 비슷한 회사가 중국의 나우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매출이 한 7천억 합니다. 근데 시장 가치가 어저께 보니까 15조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물론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중국의 주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들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미국 회사보다 높다. 정말 이해가, 사실은 미국 회사 규모의 한 5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정부가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건 된다라는, 뭐 언젠가는 된다는 믿음이 있고 또 뭐 유동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뭐 장난이 아니게 높습니다. 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왔는데요.
한국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뭐 저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뭐 PBR이 0.67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PR이 어떨 때 뭐 5, 요즘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도 10이 안 될 거예요. 하여튼 뭐 10이 안 될 텐데. 근데 그 중국은 보통 퍼가 30에서 60 사이입니다. PER이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때문에 저는 다른 한면으로 중국 회사들이 과연 잘 될까? 실제 여기 세미라는 데서 발표 자료는 중국에 팔리는 장비, 중국에 팔리는 재료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마켓시어를 분석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칩의 뭐 50%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중국 정부의 의도된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 50% 중에 애플이 폭스폰에 줘가지고 거기서 인가공만 하는 게 또 빼고 이런 거 다 빼면은 그거보다 훨씬 작고요. 실제 중국 사람들이 쓰는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 50% 기준으로 국산화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지금 10몇 %대 달성을 했고 2025년까지는 자기들의 국산화율을 한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게 뭐 이제 제조 2025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중국 정부의 포캐스트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포캐스트들이 많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장비 안 팔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있고,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장비나 재료 회사들, 또 칩을 만든 회사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관련해 반도체 부분에 투자하는 게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투자할 거예요. 하이닉스는 거의 반 정도니까 7조에서 10조 사이 정도 될 거고요.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투자 계획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한 반도체 메모리 쪽에 150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항상 계획은 1년 후, 2년 후에 뭘 한다고 발표하는데 그 계획들이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장을 롱텀하게 안 본 특히 이제 기자들은 굉장히 짧게 내년이면 쫓아온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또 많이 이제 궁금해한 게 중국이 메모리를 언제 쫓아올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것도 지금 이제 후젠지나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마이크론 기술을 좀 갖다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금수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드 매티리얼이나 ASML 같은 글로벌한 장비 메이커들이 거기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가 금수 조치가 딱 떨어지는 날 이 사람들 바로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계속 지금도 메모리 생산을 하려고 장비를 구해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갑니다. 중국으로 많이 가고. LCD에 세계에서 가장 잘 큰 회사가 비올이라는 회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는 회의할 때 한국말로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 워낙 많이 가서요. 근데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유혹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어떤 천문학적인 금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라는 게 특허나 아니면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CD는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들어가서 LCD가 나온 데까지 3일, 4일 정도면 나와요. 반도체는 이게 한번 SK 실트론에서 웨이퍼를 사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사서 메모리까지 나오는데 요즘 한 4개월 걸립니다. D램 같은 경우는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4일짜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좀 돼요. 근데 이게 4개월 걸리면은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화학작용, 그다음에 온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걸 역으로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몇 명의 똑똑한 사람들 데려갔다고 확 이렇게 떼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정조차가 워낙 힘들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집단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중국 사람들이 좀 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특히 반도체 메모리를 중국에서 쫓아오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는 아주 뭐 예를 들어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를 만들었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그거를 중국의 가전업체들이나 휴대폰 업체들에다 써! 하고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또 그 기업들이 씁니다. 정부가 무서워서요. 근데 뭐 다 항상 그렇게 많이 쓰지도 못하지만 일정 부분 또 써줘요. 그러면서 그런 중국 시장의 나름대로 독특한 내수 시장의 크기 이런 데서 오는 강점들도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보다 메모리를 중국이 추월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정부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TSMC가 화력이 공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SMIC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달 만에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예. 사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계속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예. 서플러스 글로벌한테는 되게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게 회사 매출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지 하고요. 하나는 일반 장비는 보통 코로나 때문에 장비를 가도 거기에서 테스트하고 장비를 돌려야 매출이 인식되던데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은 그것과 무관하게 장비만 가면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건지 네. 저희 이제 원래 거래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장비가 이제 뭐 에지이즈라는 형태가 있고 리퍼비시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에지이즈는 이제 뭐 현 상태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많이 사고요. 때로는 이제 뭐 마이크론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이런 데서 장비를 사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에지이즈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장비를 못 씁니다. 고객이 필요한 사양이나 어떤 뭐 또 소모품을 갈든지 이런 리퍼비시를 해줘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300mm 장비 같은 경우에는 리퍼비시 할 수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IP도 많이 걸리고 있어서 300mm 들어와서 그 OEM이라고 얘기하는 장비 메이커들, 그래서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이나 ASML 이런 회사들도 다 리퍼비시를 합니다. 한 사업부에서 연간 뭐 많은 데는 5천억, 적은 데는 뭐 1,000억 이렇게 연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회사한테 많이 팔아요. 그런 단계를 또 이렇게 거쳐서 팔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시장이 커지면 저희한테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반도체 수요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중국에서 과다하게 투자를 하면 딴 나라에서 쫄아서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투자를 줄인다든가 미국에서 투자를 줄인다든가 그러면 큰 파이에서 보면은 저희는 외로 중국 시장이 크는 게 뭐 단기적으로 눈앞에는 좋을 수 있지만은 이게 확 커버리면 다른 시장을 억누르는 용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롱통하게 보면은 총수요에서는 큰 영향을 안 준다고 5년, 10년을 보면요. 총수요에서는 영향 크게 안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건 맞습니다. 뭐 2020년 포캐스트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은 거의 1시간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회사 IR 자료를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메모리 회사나 CPU 회사,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뭐 인텔, 마이크론 이런 데서 장비를 많이 샀고요. 또 파는 데도 이제 한국의 약간 세컨티어라고 할 수 있는 동부나 매그나칩, 뭐 TSMC 글로벌 파운드리, TSMC 글로벌 파운드리는 되게 공정을 굉장히 폭넓게 해요. 아주 첨단도 하지만은 레가시 공정, 약간 좀 오래된 공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에 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한 데는, 이건 18년을 하는데, 한 3만 대의 장비를, 3만 대의 장비를 한 4천 군데 정도 팔았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장 구조가 이제 뭐 저희를 이제 가운데에 놓고 했는데, 여기 IDM이라는 거는 Independent Device Manufactur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설계해서 칩까지 만드는 회사들을 IDM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크게 이제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IDM 아니면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IDM이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뭐 퀄컴의 AP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계한 인텔이 CPU를 설계하고 이런 데는 IDM이고요. 그다음에 팹리스들 예를 들어 퀄컴 같은 데가 자기들이 직접 팹을 안 가지고 있고 TSMC나 SMIC, UMC, 동부 이런 데 위례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대신 만들어주는 애들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군데들이 반도체 공정을 하고 있고요. 중고장비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딜러가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일부 리퍼비시를 합니다. 일부 리퍼비시를 하는데, 저희 같은 딜러가 있고요. 그 전 세계에 약 1000개 정도의 리퍼비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이나 램이나 이런 ASM 이런 장비 메이커를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이 리퍼비시를 많이 합니다. 한 약 1000개 정도의 리퍼비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리지널 장비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뭐 이런 회사들을 꽤 많이 팝니다. 어플라이드나 ASM 이런 회사들이, 램이나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가장 큰 바이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1000개에 달하는 리퍼비셔들한테도 많이 팔고요. 또 어떤 때는 엔드 유저들한테 직접 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SMC 같은 회사는 저희한테 장비만 사고 ASM한테 서비스를 따로 사고 이런 형태의 거래도 있습니다. 이런 리퍼비시먼트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하여튼 세일즈가 전체 인원이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30명이 세일즈입니다. 근데 세일즈가 이제 반도체 쪽 엔지니어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일즈들이 있고 글로벌하게 한 6나라에서 있으면서 매일매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들한테 장비를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는 어떤 사이즈 이펙트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거를 보면 저희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0% 이상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글로벌하게 다 브랜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셀러와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는 거의 전 세계 한 90% 정도 되는 그 매물들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다 검토하니까 그 중에 싼 걸 골라서 하니까 남들도 좀 싸게 사죠. 그리고 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바이어가 워낙 많이 대부분의 회사랑 거래를 해봤으니까 가장 비싸게 사주는 사람한테 팝니다. 이제 경쟁사랑 이제 이익률을 비교하면은 매출이익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경쟁사들하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매출이익률이 30%가 넘어가고요. 안 좋을 때는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매출이익률이. 네, 올해는 그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5% 내외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들은 딱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 20% 떨어진다.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익률이 한 15% 떨어졌나? 하여튼. 그러면 경쟁사들은 저희가 20% 떨어지면 10% 떨어지고요. 매출이익률이. 그 경우에는 이제 거의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나 적자들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한 30%까지 올라가면 한 20%까지 올라가면서 이익이 좀 나는 구조. 그래서 갈수록 경쟁사들과의 격차들이 점점 글로벌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이 아래부터 보면 아주 바닥부터 시작해서요. 첫 해 28억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올라갔다가 이제 작년에 아주 그 매출도 한 연결 기준으로 거의 한 30% 줄어든 25% 정도 줄었구나. 25% 정도 줄어들고, 작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타격받은 거는 미중무역 전쟁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익 측면에서 저희가 과감한 손절매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작년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하여튼 좀 많이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하나 좋았던 건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많아서
글로벌 메이저 장비 업체들은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 특히 한국 쪽 장비 업체들은 작년 실적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요. 올해는 매출 측면에서는 잘하면은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재작년이랑 근접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갈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못 갈 수도 있고요. 이익 측면에서도 재작년만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작년보다 훨씬 좋고 재작년보다는 좀 못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한국 매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보통 이제 28%에서 30%, 예전에 이제 20% 초반대까지 있었는데, 한국 매출이 있고, 아까 중국 매출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중국 매출이 심지어 14%까지 떨어지게 됐었는데, 올해 현재, 작년에는 한 30%까지 늘어났고요. 올해는, 이건 이제 직접 중국으로 바로 수출되는 겁니다. 딴 나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한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까지 합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 합쳐서 한 40% 정도로 보는데 올해는 하여튼 50% 이상이 확실히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사업에 대한 특성을 잠깐 중고차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중고차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1년 지난 거, 3년 지난 거, 10년 지난 거가 이렇게 정해져서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고 장비는 분명히 이런 속도로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지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팩터가 시장의 수급, 공급이랑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 또 많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10배 정도 가격이 등락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저희가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것들은 이제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익률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중고 장비가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장비를 어설픈 장비를 두세 대를 합쳐가지고 완벽한 장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가치가 확 올라가요. 그럴 때는 좀 이익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1년에 한 대씩 팔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50억짜리 수도 있고 100억짜리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아무나 못 하거든요. 해본 사람들만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못 질렀다가는 완전히 회사 문 닫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희소하게 거래되는 장비들을 저희가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때는 경쟁사가 하나도 없다 판단되면은, 상상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살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석을 찾는다는 표현도 쓰는데 아주 이제 그런 케이스도 하나 있고요.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한 15년 전에 장비를 아주 쓰레기 같은 장비를 한 100대를 샀는데 그 중에 한 대가 30불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저희는 버리는 장비인 줄 알았더니 고철로 샀는데 이게 그래서 그냥 고철로 팔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꽤 찾는 장비예요. 그 다른 전 세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15만 불에 팔았으니까 한 500배 남겼나? 500배인가? 5,000배 남겼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어떤 때는 반도체라고 써놓고 메모리라고 써야 되는데 메모리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 많은데요. 메모리 마켓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때는 20%, 많을 때는 40%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메모리들 경기 좋았을 때는 메모리 가격이 막 치솟을 때는 전체 반도체 약 4천억 불 시장이 한 40% 정도까지, 그러면 1,600억 불 이 정도 규모까지 시장이 쫙 커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 30% 정도가 적당한 레인지고요. 지금은 이제 몇몇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20몇 프로 정도 때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그걸 나머지 비메모리라고 표현하는데 비메모리라고 표현하기도 약간 애매한 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CPU, AP, 파워, 로직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주 메모리에 특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좀 약해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파워 같은 건 뭐 TI나 이런 미국 회사들이 더 강하기도 하고요. 또 파운드리는 TSMC 같은 대만 회사한테 또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 디바이스 측면에서 칩 측면에서 그렇고요. 장비 측면이나 재료 측면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아직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무역 규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베 수상님 고마워요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규제됐던 3대 규제 품목들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이닉스 방문해가지고, 세레머니도 하고 하셨는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들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인프라스트럭처나 사람이나 자본이 투자하면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제일 좋은 거, 안전한 거 갖다 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공급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 이제 다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공급이 끊기더라도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조금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1위 사업자로서 계속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자기 자본이 한 1,300억 대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 합쳐서, 땅이랑 뭐랑 합쳐서 1차적으로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1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2만 1,000평짜리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가 반도체 중고 장비에 관련된 어떤 원스톱 플랫폼 같은 거를 글로벌하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중고 장비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R&D에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하여튼 심지어는 LED, 솔라,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화합물 반도체, 하여튼 섞어서 반도체 장비가 무슨 LED용이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이렇게 겹쳐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쓰임새를 잘 찾으면은 보통 장비 하나 살 때 웬만한 장비들이 한 4, 50억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한국의 R&D 하는 회사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고, 한국의 소부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문에 300mm 테스트베드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300mm 테스트베드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쓰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내년 6월에 입주하는데 입주하면 약 한 30개 회사들,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메이저 OEM들, 아까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이나 랩리서치, ASML, 이런 대부분의 메이저 OEM들이 저희 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데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상 단계니까 해봐야 될 점, 관심은 다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몇 군데는 아주 깊은 단계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꽤 이름 있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옮겨가면은 1년에 최소한 돈이, 저희가 이제 지금도 임대비를 꽤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비 절감 요인하고 또 임대를 해서 얻어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1년에 작게 잡아서도 최악의 시나리오 1년에 30억 정도 더 매출이익에 기여를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약 한 100억 이상의 매출이익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0mm, 300mm도 좀 설명을 나눠서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10년 전에, 한 5년 전까지 200mm 장비를 훨씬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300mm 중고 장비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는 단계고, 저희도 매출이 200mm가 한 40%? 300mm가 한 70% 정도로, 외려 300mm 쪽에 중고 장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200mm는 외려 지금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장비가, 외려 300mm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냥 장비 한 대, 원래 300만 불, 250만 불 했던 장비인데 20년 지나고 아주 너덜너덜 했는데도 아직도 100만 불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동바이텍 같은 데가 현재
메가나칩이 대표적으로 200mm를 쓰고 있는데 200mm가 새로 투자하기도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mm의 쇼티지는 꽤 오래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동부하이텍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200mm에서 사업 기반을 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부하이텍 고민은 200mm를 더 투자를 해야 될지 300mm를 더 투자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0mm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갈 비즈니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0mm, 저희가 이제 장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중고 장비를 파는 걸 사야 되는데 200mm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300mm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플레이어들 중에서 300mm를 못 넘어가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은 자본 또 인벤토리 사이클이 점점 길어지고 하면서 300mm 쪽에서 어떤 솔루션들도 많이 만들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파츠나 M&A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저희 재무적으로는 2018년 중반부터 그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또 손사장도 만나면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여쭤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불안하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자 그래서 현재는 꽤 큰 규모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고도 많이 팔려고 해서 그런 현금을 가지고서 장비를 더 많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를 M&A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늘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도 회사 인수를, 상장회사 인수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 경쟁사보다 한 발 늦어가지고 하여튼 최근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근데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했고. 내년 이후에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경우에, 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M&A 쪽에, 저희 현금 흐름 창출은 굉장히 지금 봐서는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획들을 찾는 좋은 기회가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반도체 쪽 용어도 꽤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람 있으십니까? 아까 그 포캐스트 보신 거 들어보니까 16년부터 18년 사이에 수요가 엄청 많았다고 나왔잖아요. 전체 수요가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게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와. 예. 16년부터 18년까지가 주로 메모리 시장이 많이 컸고요. 그게 이제 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았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폰도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보다는 가장 큰 요인이 데이터 센터를 보고 있고, 그게 데이터 센터가 50% 이상 드라이브 한 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서버 같은 경우에 그 내부 연한이 있어가지고 5년이나 6년 정도 사용하는 교체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정도씩 했다 그러면은 그 교체 수요도 앞으로 1-2년 안에 많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그때 그 개수가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메모리 개수가 많이 팔리지는 않고요. 메모리 가격이 뛰었어요. 개수는 1년에 막 10% 이렇게 확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찔끔찔끔 늘어납니다. 근데 가격이 더블 이렇게 되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 중에 메모리 비중이 한 20%였다가 40%까지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단가가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게 그 양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교체 수요가 도래한다 해도 네. 결국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지만. 예. 근데 굉장히 가격 민감성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들은 얘기인데 메모리가 3% 쇼티지 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3% 모자라면은 가격이 막 2배, 3배 뛰고 막. 또 3% 나오면 가격이 반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공급이나 이 수요에 따라 아주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없는데, 여기가 계약일이 언제였으니까, 이게 아마 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예상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 집이 언제 나올 거고, 이 집이 언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중고장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정도
뭐 나올 거고 막 이런 걸 예상을 하셔가지고 팔고 아까 뭐 중고장비 거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막 팔거나 뭐 그런 것도 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한 예상은 불가능하고요. 정확한 예상은 불가능하고, 파는 사람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있으면 아주 그 사람 훨씬 빠른 시기에 뭐가 나올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내외 많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중고장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뭘 팔고 싶어 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컨설팅을 해주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계획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죠. 바이어도 먼저 찾아놓고 바이어가 없을 경우 우리가 재고로 해야 될지. 그래서 정보로 인한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 말씀드렸는데 정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먼저 얻기 때문에 갖는 어드밴티지들이 꽤 있습니다. 네, 딱 나오는 시점들은 내부의 그런 중고장비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중고장비를 매각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삼성전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뭐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LSI, 그다음에 메모리 중에서도 D램, 낸드 쫙 돌아요. 그러면은 보통 D램에 쓰던 걸 낸드에 쓰고 낸드에서 쓰던 거를 다시 파운드리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중간에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우리 사업부에 쓰겠다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D램에서는 이거 이번에 이제 100대 내보낼 거야. 근데 실제 바깥으로 나오는 건 내부에서 재활용 다 하고 한 30대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또 30대 팔려고 그랬는데 삼성의 친한 협력사인 동진 세미캠에서 이 장비 놔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대 굉장히 비싼 스캐너를 하나 사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간에 빠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올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의 전 세계 팹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은 대충 이런 정비들이 나올 거야라는 확률적인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시가이나 생산 장비가 많이 신규 장비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예. 중고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 전공정, 후공정 어떤 부분 장비가 주로 하는 거예요? 전공정이 한 90%가 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스태퍼 스캐너가 중요한 한 축이고요. 한 30%, 40%를 차지하는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심필름이라는 축이 있고 엣치라는 축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요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임플란터나 퍼니스나 이런 거하고 뒤에 또 후공정 장비들이 있는데요. 가장 포션이 큰 부분이 이 스태퍼하고 스캐너 부분입니다. ASML, 니콘, 캐논의 중고 장비들이 가장 합쳐서요. 그때 포토 공정의 장비들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트랙까지 해서 제일 비중이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심필름 쪽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PVD, CVD에서 어플라이드나 텔이나 램에서 주로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치는 램이나 어플라이드 텔 여기도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트롤로지 툴, 캐리 탱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제 M&A 하시려고 하는 부품사 이런 게 파츠, 실리콘 파츠나 이런 업체를 M&A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제 반도체 유관업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다운스트림 쪽에 작년에 EQ글로벌 분들도 두 분 계시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EQ글로벌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거기는 이제 주로 파츠 리페어하거나 아니면 또 플라즈마 관련된 제너레이터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품 사업이죠. 네,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은 직접 반도체 팹을 직접 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팹리스도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장비 관련된 회사들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속 M&A 시도를 하실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예,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예. 그 회사들이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비상장사도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상장사들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엔 너무 비싸고
그 사람들 생각이 너무 싸고. 질문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데 예. 회사의 재무제표 흐름에 보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더 부침이 없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지 일단 궁금하고요. 예. 어떻게 이런 부침 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보통 이런 사이클이 있는 회사에서는 신체기가 왔을 때 그 부분의 매출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영역으로도 좀 확대를 하기도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한국의 상장사, 반도체 관련 상장사들을 보면은 거래처들이 전체 매출의, 예를 들어 저희가 인수를 했던 모 회사는 전체 매출의 90%가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개 회사에 의존을 하니까 그 회사 비즈니스가 안 좋으면 같이 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계나 소재 업계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좀 장점인 거는 비교적 저희 회사 아까 매출 추이 같은 거 보면 비교적 견조합니다. 크게 플럭추에이션이 별로 없어요. 고객이 전 세계 거의 모든 팹들 이렇게 쭉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저희가 장비를 많이 사오긴 하지만 파는 거는 전체 매출의 한 10%나 되려나. 많을 때 한 20%.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펀드리 여기저기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잘 될 때는 메모리랑 비즈니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잘 될 때는 파운드리가 가장 큰 고객군인데 파운드리랑 비즈니스 많이 하고. 다른 파워나 이쪽 비즈니스 때는 또 파워랑 해서 고객 포트폴리오 때 비교적 이런 세일즈 추이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이제 그런 안정적인 매출 추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연관 분야 아니면 가급적 하지 말자가 저희 지금 생각이고, 심지어 최근에 지금도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마스크나 진단 키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아요. 제가 옛날에 또 별의별 걸 다 해봐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영세하고 하여튼 자금 모자라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분위기라면은 나가지고 좀 뛰면은 예를 들어 한 3명 내지 4명 정도의 팀만 구성되고, 또 회사도 대외적으로 상장사고 신뢰도 있으니까 한 3, 4명만 있으면 연간 1,000억 의 매출을 할 수 있겠다. 매출액률 10% 이상, 10몇 프로 정도 나오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정도 열심히 디벨롭을 하면은. 그래서 그쪽에 진단키트나 마스크 이런 사람들 조금 만나보기도 만나봤어요. 지금도 사실 완전히 끊지는 않았는데, 근데 내부에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하고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다른 인더스트리에 좀 들어가지 말자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방향이어서 좀 고민하다가 안 할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스코프를 조금만 좀 넓혀가지고 하나만 좀 드리는데,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어떤 수장이신데, 이게 무슨 창피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한국 경제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시는지를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미중 소강대국들의 이 대립이 지금 굉장히 이제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국내 산업이나 경제의 어떤 상황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향후 한 10년 정도 좀 될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마스크 잠깐 이야기하시면 코로나 이제 이런 어떤 방역이 어떤 저희의 어떤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격상된 분위기는 좀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반도체도 굉장히 글로벌 리딩하는 업체들도 저희 국내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또 이어받아서 이제 그런 어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국내에 굉장히 큰 3사가 지금 있고, 그걸 이제 현대자동차가 또 계속 좀 뭔가 사업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좋은 그림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좀 한국 경제의 전망을 좀 기업의 어떤 대표로서 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라인데요. 제조로만 따지면 전 세계 한 6번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나라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요즘 이제 제조업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산이랑 경쟁을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중국, 일본, 독일, 뭐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많이 컸어요. 근데 결국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뭐 자기 영역별로 이렇게 막 구축하고 고립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미국도 하여튼 그러고 중국도 더 심하게 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서비스업을 해서, 물론 이제 바이오 쪽이 뭐 잘 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있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없잖아요. 워낙 캡티브 마켓이 작아서.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 한국이 미래는 제조업에 달렸을 것 같은데, 가장 세게 부닥치는 데가 사실은 일본보다도 중국이랑 세게 부닥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빨리 쫓아옵니다. 네. 그 사람들도 항상 강점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때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회계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는데, 리더십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적된 것들이 약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보조금 때문에 굴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잘하냐 못하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린 요즘은 이제 뭐 제조업체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이 제 생각에 이 서비스를 해서 돈 많이 벌기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래 젊은이들이 이런 엔지니어, 요즘 뭐 온라인 쪽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런 반도체나 아니면 어떤 첨단 산업의 엔지니어로서 많이 오면 참 좋겠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전자공학과가 의대보다 높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인기도 있었거든요, 공대들이. 요즘 뭐 의대 다 가고 남은 친구들이 공대를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속되면은, 중국은 지금도 의대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공대에 많이 가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 결국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굉장히 복잡한 요인 중에 특히 중국과의 경쟁, 기술 경쟁 측면에서 한국이 계속 리딩할 수 있느냐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예. 많이 다니시니까, 예. 국내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 업황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녀보니까 이 회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잘 되겠다. 이제 새로운 프로덕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써줘야 돼. 기존에 뭐 매출 베이스는 대부분 안정적일 텐데. 그런 비즈니스는 제 사장님들 대부분 아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뭐가. 그리고 또 거기서 신문에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얘기도 잘 안 나누지도 않고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보면은, 그나마 이제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원익이거든요. 원익이 회사 짜임새도 있고,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 같은 거를 보면은 좀 맏형 노릇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모르겠고요. 혹시 그러면 국내 장비 쪽에서 특정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국내 장비 회사 쪽에 성장성이 높을 걸로 보는 혹시 그런 뭐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분야라고 이렇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스테퍼 스캐너 같은 것들은 이제 전혀 하는 데도 없고요. 이제 계측기 쪽에서 몇 개 회사들이 뭐 오로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캐레이 탱코가 굉장히 도미네이트하는 마켓에 세컨 티어로서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한국 회사들이 현재 많이 하는 건 심필름 쪽입니다. CVD 쪽이 많고요. 특히 ALD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ALD는 반도체 시리즈 뭐 원자층 ALD가 뭐야?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이런 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요. ALD 기술에서, 보통 CVD 장비라고 하는데, 좋은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리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ALD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유진테크가 또 새로 장비를 개발해서 네. SK 하이닉스는 납품하고 삼성하고도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 혹시 좀 이야기 들은 거 없으세요? 들은 거 없습니다. 이게 거기 저희 거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유진테크라는 회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나? 하여튼 그나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다른 어플라이드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50분의 1 이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니치 마켓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은 충분히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과거보다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내 한국 장비 메이커의 장비를 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플러스 글로벌. 예. 하반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분기 정도까지밖에 예측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분기는 잘 모르는데, 2분기가 괜찮았고요. 3분기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요. 3분기도 가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3분기 말에 9월 초 정도 돼야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기 이후로는 아예 생각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여러 개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될지 안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게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제 스플러스 글로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예. 12% 막 올라가고, 오늘도 한 4% 뛰었는데. 예.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내일이나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겠죠. 예. 저희가 좀 늦게 하더라고요. 예. 네. 늦은 게 아니죠? 맞아. 8월, 여기다. 8월 중순에 하는구나. 8월 중순에 하는구나. 2분기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밖에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서플러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장비들 실제로 하드웨어를 물류를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을 하시는지 구입을 하고 다시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내하고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에 6월쯤에 클러스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클러스터가 그 물류하고 봤을 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급적 예전에는 미국이나 일본에도 저희가 거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전 시장을 몇천 몇백 평짜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이제 요즘 전략은 고객들이 오면 한 군데에서 많은 걸 보게 하자. 이제 저희가 원스톱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장비나 서비스나 부품이나 이런 걸 한 군데에서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자 해서 클러스터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해요. 그냥 보관만 하면은 그냥 항온항습해서 온도 20도에서 25도 사이, 습도 40% 내외 이런 조건에서 그냥 보관하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밀한 장비들, 스태퍼, 스캐너, 메트롤로지 이런 것들을 한 대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는 장비인데 이걸 리퍼비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클린룸들이나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나 가스 이런 공급들이 필요해요. 그럴 땐 저희 클러스터 가면은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걔들을 꼬셨어요. 우리 하실 테니까 와라.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심 가지고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그 장비를 리퍼비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거고, 그 해외 회사들이 관심 가진 이유가 리퍼비시 센터 때문에도 관심도 있고요.
또 트레이닝 센터로 관심 가진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저희도 심지어는 뭐 장비를 리법하다가 잘못돼가지고 10몇 억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뭐 물이 거꾸로 세고막이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사들도 리퍼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투자는 아까 일정 부분 투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밀하게 그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나 그런 것들이 규모가 예측이 지금 이제 뭐 스테이지 1이라고 보면요. 스테이지 1, 뭐라 2, 3, 4까지 계속 있거든요. 2, 3, 4에는 뭐 저희가 직접 팹을 돌리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 질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면 투자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로 보고 있어요. 짧은 시간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결에 따라 투자 규모는 꽤 차이가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감사가 대표님 말씀 좀 들으니까 대표님의 비중,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게 강점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대표님이 만약에 부재 중이시다거나 하면은 다른 이제 회사의 인력, 다른 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회사 안에 있는지 어쩌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회사의 그런 인력의 관리 프로세스 그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나빠지면 이게 잘 굴러갈까? 뭐 솔직히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 거 때문에, 시스템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자. 그건 뭐, 설립 시부터 준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한 의사결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1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거 하나 하려면 회사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고쳐야 돼요. 문화도 바꿔야 되고. 그거를 지금도 이제 아주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한 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는 제가 의사결정을 자꾸 안 해요. 그래서 세일즈하고 구매가 저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인데, 안 한 지가 2014년부터 했으니까 6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잔소리만 하죠. 왜 손해났어? 이런 잔소리만 합니다. 제가 자꾸 하면 사람들이 못 커가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준비나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이게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표 자료에 보시면 매출 확대 전략으로 어떻게 보통 OLED 태양광 요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관련 장비들을 실제 했고요. 관련 장비들이요. 네. 근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포션이 작아요. 그리고 이게 좀 자료가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저게 한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였고요. 지금은 뭐 조금 더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OLED 시장이나 장비는 최근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런가 보죠? 그쪽 시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에서 LCD 라인 중에 최근에 접기로 한 게 8라인이라는 라인을 접고 있는데요. 뭐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만 톤 될 거예요. 2만 톤, 3만 톤 이상 나올 거예요. 톤수로만. 근데 그런 그 장비를 그냥 디스플레이 쪽이 되게 특이한 게 회사마다 기판 사이즈가 달라요. 기판 사이즈가 다르면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코스닥 상장사 중에 엔모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부터 뭐 예를 들어 바이오가 투룰리라는 중국의 심천 쪽에 있는 회사인데 그 투룰리까지 이설해주고 거기서 셋업해서 돌아가는 데까지 턴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또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리스크도 좀 있어요. 중간에 리스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제안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니들이 한번 해볼래? 근데 우리 리소스를 흩어뜨리지 말자.
그게 뭐 한 번 이렇게 큰 라인 옮겨가면 매출액이 몇천억이 됩니다. 뭐 천억, 이천억, 삼천억, 몇천억씩 되는데, 뭐 이익은 그렇게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우리랑 적합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가급적 안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LC 쪽에 진행하려고 그래서 여러 번 뭐 시도를 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가장 큰 원인은 장비가 이렇게 호환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턴키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 새로운 리소스를 많이 투자를 하고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랑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간혹 지금도 하긴 합니다. 1년에 뭐 한두 건씩 하긴 하는데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건 많을 텐데 그래도 밥도 먹어야 되니까 마무리할까요? 네. 예약을 어디 하셨어요, 그럼? 여기 앞에 맥주집을 했었는데 네. 쌀을 못 가져서 그럼 양고기집을 바꿀 수 있나요? 확인해볼게요. 여기 건너편 쪽에 양고기집 하나 있던데 거기 그냥 흩어져서 식사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배 안 고프세요? 뭐